한 주간의 뉴스 중에서 눈에 띄는 이슈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원식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김원식 평론가님께서 오늘부터 이제 매주 심도 있게 우리 지역 이슈를 짚어주실 텐데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좀 작은 정책이지만 심도 있는 그런 논평을 통해서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 첫 번째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노원구에서 주민 스스로 복지 정책을 선정하는 주민 투표가 있었는데 남은 세금을 돌려주는 세금 페이백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 정책의 실현 가능성도 높아지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먼저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노원구 주민 1만 7천여 명이 1위로 뽑은 정책은 바로 세금 페이백입니다. 한 해 남은 예산을 주민들에게 다시 돌려주자는 취지에 오승록 구청장도 의지를 보였습니다. 지난 2일 폐회한 노원구 의회 제265회 임시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조례가 원안 가결된 것,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의미로 주민들이 바라는 세금 페이백의 개념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투입될 예산과 편성, 지급 방법 등이 구체화될 예정입니다. 네. 자, 평론가님, 저는 이 카드 페이백은 많이 들어봤는데 이 세금 페이백이라는 단어가 참 낯섭니다. 이 네. 세금 페이백 어떤 정책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인이라는 거는 이제 물건을 사기 전에 가격을 이제 깎아주는 것을 말하고요. 페이백이라는 건 사실 물건 대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주는 거죠. 사실 현금 같은 경우가 들어오면 기분이 상당히 좋은 그런 측면들이 그렇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세금이 많이 거치거나 아니면 남게 되면은 이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굉장히 혁신적이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세금을 많이 걷어서 남아도 그냥 다시 이월을 했어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니 세정이 좀 형평성에 맞지 않다. 많이 걷게 되면은 돌려주는 게 적당하지 않냐라는 이제 요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노원구에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실제로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럼 이 세금 페이백이라는 정책이 안 쓴 세금을 주민들에게 돌려준다, 뭐 이런 취지인데 이게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재정 자립도가 낮은 노원구에서는 예산 마련이 관건일 텐데요. 평론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서울시의 자치구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들이 재정 자립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다시금 이런 재난지원금 형태로 현금으로 돌려준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어려움이 처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노원구 같은 경우 서울시와 협의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또 서울시도 여의치 않으면 아마 중앙정부하고도 협의를 할 것으로 네. 보입니다. 근데 다만 이제 이번에 이제 순위에서 보게 되면은 1순위가 현금으로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네. 그 다른 예를 보게 되면은 경비실 에어컨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전 구민의 고용보험금을 이제 해준다라든지 네. 그리고 장애 재활 노동자의 최저임금 그리고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반드시 현금만이 아니고 다른 방식도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조건 1위를 차지한 것 아니고 예를 들면 2, 3순위까지 포함을 해서 그 안에서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바람직해 보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자, 이렇게 이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하면서 앞서 말씀해 주신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이런 정책들이 앞으로 더 많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는 시기상으로 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서울시 모든 자치구들도 함께 동참하냐 좀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네. 평론가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산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그 예산을 한데 모아가지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이제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그러면 모아진 돈이 좀 분산되는 효과가 있어서 큰 사업을 못할 수가 있거든요. 네. 또 더군다나 이 한 구만이 아니고 전체 서울시의 각 자치단체라든지 경기도권까지 다 포함을 해서 개별적으로 다 현금을 지원한다 그러면 더욱더 집중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복지 정책들이 후퇴할 수가 이제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반드시 현금만 고수하지 말고 네. 다른 복지 정책들을 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왜 포퓰림 정책이라고 하게 되냐면 정책적 효과가 적을 때 계속 그 정책을 어떤 선거 관점에서 고수를 할 때 그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정책 결과가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작업들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가 노원구입니다. 아파트 수가 많은 만큼 관리비 횡령 등의 비리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노원구에서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일 폐회한 노원구 의회 임시회입니다. 이날 5분 발언에선 한 아파트의 배임 의혹이 화두에 올랐습니다. 개별 난방 전환공사 업체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게 점수를 몰아줬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특별한 이유나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 업체에 유리한 배정표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파트 관련 분쟁이 끊이질 않자 노원구에선 지난해부터 실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만 32건, 시정명령은 258건, 행정지도는 177건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공공에서 이뤄지는 실태조사여서 맹점이 있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제출되는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은 결국 아파트 관리 주체들에 의해 이뤄지기 때문입니다. 입주자 대표회가 입맛에 맞는 규약을 만드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를 견제할 만한 수단은 전무합니다. 네. 지금 화면을 함께 봤는데 이 평론가님께서는 혹시 아파트에 사십니까? 저는 아파트에 옛날에는 살았었는데 예. 지금은 이제 다가구 주택에 이렇게 살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아파트에 이렇게 비리가 많은 줄 몰랐거든요. 네. 예, 지금 결과를 보더라도 실태 조사가 좋지 않은데 아파트에 이렇게 비리가 비일비재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제일 우선은 관리비를 내는데 그 관리비를 어떻게 쓰는지에 대해서 아파트 거주민들이 모르고요. 실제로 그런 쓰임을 제대로 정보 전달을 해주지 않고 그 관련 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비의 쓰임에 대해서 인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견제할 만한 수단이 이제 전무하다라는 것이죠. 예. 사실 전무하다는 건 결국에는 이제 그 관리 주체를 제3자로 이렇게 삼아야 되는데 그 3자로 하지 못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외부 감사를 한다 하더라도 최저 입찰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낮은 가격에 뭐 이제 어떤 회계사들을 고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예. 이 회계사는 결과적으로 부실하게 감사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무엇보다도 이제 행정지도에 관련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각 자치구에서 네. 어떤 아파트에서 만약에 부적합을 어떤 감사를 통해서 받았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서울시에서 행정지도를 해야 되는데 행정지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관련 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회계 자료들을 작성한 아파트 단지에 대해서 개선이 없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여전히 있다 보니까 결국 이번에도 똑같은 사안이 반복되고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감시할 단체를 내 손으로 꼽는다. 저는 이런 규약이 아파트에 있는지는 몰랐는데 그래도 좀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 공영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체들이 스스로 뭐 선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제3의 예를 들면 자치단체에서 지정을 하는 겁니다. 자치단체에서 어떤 특정한 감사인들을 구성을 해가지고 감사를 받아라. 뭐 이렇게 이제 구성을 하는 것을 이제 관련 제도 법률에 포함을 시키게 되면은 자기들 소수로 이제 담합을 해가지고 관리비를 짬짬이 이렇게 좀 전용하는 사례들을 막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제도를 통해 가지고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이런 아파트 관리비에 관련돼 가지고 잘못이 있었을 때 예. 벌을 받은 예가 거의 없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반복되는 이제 상황이다. 그래서 감사 공영제에다가 이제 관리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처벌을 엄혹하게 받는 것이 무엇보다 일벌백계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 제도 개선과 또 아파트 자체적인 자정 노력도 중요하겠지만은 우리 아파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입주민들의 관심도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습니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주민들 스스로가 관리비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관리비가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교육을 통해서 공유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1차적인 그런 과제이기도 합니다. 예.
자, 계속해서 다음 이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랑구 묵동에 청년주택이 건설될 예정인데요. 일조권과 주차장 문제 등으로 인해서 주민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련 영상 한번 보시고 자세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와 시행사가 내놓은 사생활 침해 방지 대책은 수직 루버였습니다. 총 50세대의 수직 루버를 설치해 사생활 침해 방지는 물론 청년주택의 환기 문제도 잡겠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은 반발했습니다. 수직 루버는 근본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것. 청년주택 건설로 인한 일조권 침해가 더 큰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집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주 기가 막힌 거지 진짜. 실제 청년주택 예정지와 인근 아파트 사이 간 도로는 5m가 조금 넘습니다. 하루에 1시간 빛을 본다는 게 내 집에서 이건 너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주민들은 설계 변경 등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부지가 상업지역인 탓에 법률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받고 있어 답답함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앞서 VCR에 나온 이 청년주택, 이게 어떤 취지의 정책인지 먼저 간략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주거 시설이 불안정한 청년들에게 임대주택을 이제 마련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고시원과 같은 굉장히 열악한 곳을, 그래서 지옥고라고 이제 불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곳에 있는 청년들에게 좀 안정되게 주거 공간을 제공하면서 학업이라든지 뭐 일자리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인데, 다만 이제 이 청년주택이 이 기존의 이제 주민들과의 그런 갈등 상황들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갈등 상황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좀 편리한 곳에 있다 보니까 더욱더 좀 첨예하게 불거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역세권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조금 고가의 어떤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런 점들이 아마 지역 주민들한테는 더욱더 이제 불편하게 다가오는 듯 싶습니다. 네, 앞서서 좀 기사도 봤지만 이 묵동 청년 주택 역시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하지 않는 청년 주택을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이 청년 주택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어떤 임대료뿐만이 아니고 예. 이제 건물 자체의 가격이 떨어진다 뭐 이런 주장도 하시고요. 또 이번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일조권 문제도 이제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일조권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그런 뭐 아파트라든지 주거시설 앞에 합의를 하지 않고 이제 들어서게 되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공공성을 띠고 있는데 이 공공성을 띠고 있는 주거시설이 오히려 지역에 이미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다고 하면 이건 공공성을 해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업적인 건물이 아니고 청년주택 같은 경우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존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네. 점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통해서 조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어떤 건물 자체의 가격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요인 같은 경우에도 좀 사전 조율이 필요한 건 이제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근데 다만 다른 이제 그 홍대 입구라든지 연남동의 사례 또 해외 도쿄 사례를 보게 되면 오히려 청년들이 많아지게 되면 청년들에게 필요한 일종의 어떤 트렌디한 상점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카페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지역 전체의 가치가 상승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의 지역 주민들과의 부딪히는 권리 문제도 해결을 하면서도 예. 장기적으로 지역을 좀 활성화시키는 정책적 방안들을 모색하는 것이 앞으로 정책 방향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앞서 공공성을 띠고 있는 청년주택 공급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의 입장도 들어보면 답답하겠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한편으론 청년주택을 서울시가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데 어떤 해법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공공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공공성에 해당 수혜자는 청년들뿐만이 아니고 기존 주민들도 모두 다 수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추진할 때 무조건 정책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뭐 세대라든지 뭐 수혜를 받는 대상자의 숫자들을 명확하게 먼저 정하고 접근하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원하고 동의를 한 이후에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이 제일 필요하죠. 근데 지금의 정책은 어떤 목적을 이미 설정하고
몇 채를 지어야 돼, 몇 호를 만들어야 돼라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여기에서 지역 주민들과의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양적으로 정책을 많이 하기보다는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물을 만들더라도 한 사례를 만들더라 하더라도 그곳을 성공적인 사례로 만들고 그것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을 시킬 때 저렇게 만드니까 지역 주민도 좋고 청년도 좋구나. 또 지역의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구나 라고 하면 지역 주민들도 동의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성공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는데 무조건 양적으로 달성만 하려고 하니까 그런 점에서 불신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적인 규모보다는 성공한 진짜 사례를 만들면서 확산시키는 전략을 만드는 것도 청년주택 정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뉴스를 통해 방송된 한 주간의 이슈 김원식 평론가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자, 평론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